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목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도 예비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은 지역의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 광주 5곳, 전남 4곳 주요 격전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번 여론조사를 담당한 공공사회조사센터 조민성 소장,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최용선 대변인과 오늘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요. 광주 전남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광주 지역 5개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 이형길 기자의 리포트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선두로 치고 나온 선거구는 서구갑 송갑석 의원과 북구갑 조호섭 의원 단 2곳뿐이었습니다. 서구갑은 송갑석 의원 20.8%에 강의원 특보 17.9%로 2.9%포인트 오차범위 차이 내로 접전을 벌였고, 북구갑은 조호섭 의원이 28.6%, 정준호 변호사 20.9%로 역시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서구울은 양부남 29.8%로 현역 의원 양양자 5.0%를 큰 차이로 따돌렸고, 동남갑은 노영욱 23.6%, 윤영덕 15.1%로 현역 의원이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동남을 지역구도 김성환 25.5%, 이병훈 19.8%로 오차범위 내이지만 도전자가 더 앞서 나갔습니다. 지난 9월 KBC 여론조사와 비교해봤을 때 서구갑은 강희연, 박혜자, 조인철 등이 상승한 반면 송갑석, 김명진 등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서구울은 양부남, 김경만 등은 3개월 전과 비교해 상승세를 보였고, 천정배, 강은미, 양양자 등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동남갑의 경우 노영욱, 윤영덕 두 사람은 9월 조사 대비 소폭 상승, 정진욱, 문상옥, 문정은 등은 조금 하락했습니다. 동남을 지역구는 이병훈, 안도걸, 양영일 세 사람이 3개월 전 조사 대비 상승한 반면 김성환, 이정락 등은 동반 하락하며 혼전세가 강해졌습니다. 네, 광주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물갈이 여론이 강하게 나타난 모양새입니다. 이어서 전남 지역구 4곳의 현황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도전자가 현역 의원을 가장 앞서 나간 곳은 해남 완도 진도 선거구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38.7%의 지지를 보이며 윤재갑 의원 16.8%를 21.9%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 나갔습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도 박지원 전 원장은 42.0%의 지지율로 윤재갑 의원 17.3%를 2배 이상 따돌렸습니다.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지역구에서 4선에 도전하는 이계호 의원도 박노원, 이석형 두 도전자에게 오차범위 내에서 밀려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는 이계호 의원이 박노원 전 행정관에 이어 2위를 차지했지만 선두와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현역 의원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한 곳은 목포 김원희 의원과 고흥보성 장흥 강진의 김승남 의원입니다. 목포 김원희 의원은 배종호 부위원장을 2.6%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고흥보성 장흥 강진의 경우도 김승남 현 국회의원이 문금주 전 부지사를 5.8%포인트 앞섰지만 역시 오차범위 아닙니다. 높은 인지도를 가진 현역 국회의원이 선거 전 초반부터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지역 내 물갈이론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격전지 4곳 선거구 모두 민주당 지지율이 많게는 8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여당과의 총선 경쟁에서 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네, 전남 4곳 여론조사 결과까지 총 광주 전남 9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모두 보고 왔습니다. 자, 소장님, 이번 결과의 전반적인 특징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려도 고전하고 있는 현역 그리고 약진하고 있는 도전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옹호하는 도전자가 적극
약진이고 현역 의원은 뭘 해도 부진합니다. 이제 그거는 그 앞서 올 봄에 총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1년 전 조사를 했을 때 광주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지도 제 지지도가 20%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탄핵 수준이었는데 지금 12월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 현역 국회의원들이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만큼 그런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 아닌가 이번 조사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역들의 부진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올 봄 조사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고요. 교수님, 그 현역 고전, 신인 약진 배경 원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전 조금 그 물갈이론이 없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물갈이론이 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싹 물갈이 된 적도 없고 한 번 있었지만 그것도 다시 다른 이제 기존에 했던 분들이 했었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가 낮은 곳에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지지도가 낮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떤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 현역 의원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데 특정 지역 현역 의원들에 대한 만족도만 낮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신인들 도전자들이 많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표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기 때문에도 현역들이 지지를 단독으로 막 이렇게 과반 이상 확보하기는 이제 쉽지 않고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서 당 내의 경선 과정에서는 이제 다양한 소규모 조직들이 이합 집산을 해가면서 이제 국회의원 이제 경선에 참여를 하는데 이것들이 지난번 이제 총선과 달리 이제 새롭게 이제 이합 집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주당원들 내부의 기본적인 분위기가 현재의 이제 신주류에 편승하는 성향 또는 지지하는 성향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최 대변인님, 이거 어떻게 평가 내리시겠습니까? 현역 의원들에 대한 명확한 심판이라고 보여집니다. 심판. 네. 예, 지난 대선의 패배 이후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또 정치의 효능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이런 조사 결과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러면 당내 경선에서 얼마만큼의 이런 결과가 반영이 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그 이유는 권리당원의 이제 정보를 다 장악하고 있고 권리당원의 순도를 높여온 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일반 여론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결과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신인들의 도전자들의 약진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당내 경선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동조화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거 저희 이제 여론조사 결과 조금 전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근데 오차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접전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곳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 중에서도 지금 이번에 이제 조사했던 9곳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지역 있다면 어느 곳을 꼽아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년 전부터 광주 지역 총선 관련된 민심의 변화들을 계속 봐오고 있는데 그 오래된 조사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나타나는 관심 지역 중에 하나가 서구입니다. 송갑석 의원 지역인데 유일한 재선 의원이고 지난 조사에서도 거의 현역들이 맥을 못 출 때 현역으로서 1위를 유지한 그런 지역인데 특히 이번 총선에 좀 아까 새로운 신진 세력들 이렇게 표현을 좀 하시긴 했는데 이 결집 현상 때문에 송갑석 의원도 지금 나름 이제 고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상대 이제 도전자가 이런저런 자격 시비에 좀 걸려 있기 때문에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을지 등판할지 이것도 이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등판했을 경우에 현역 송갑석 의원과의 경쟁은 어떻게 갈 건가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유심히 좀 보고 있습니다. 서구갑 지역을 꼽아주셨네요. 지금 유일한 재선이죠. 광주에서 유일한 재선 의원인 송갑석 의원이 지키고 있는 자리인데 이제 지금 강의원 후보 예비 후보가 아직 등록을 안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추격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 이게 좀 변수가 많아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현역 약세, 신진 약진 이런 흐름을 물갈이론으로 이제 또 이어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전남 해남완도 진도군에서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건 좀 다른 결인 것 같습니다.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거기는 워낙 그 연령층이 고연령층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가 높은 후보일수록 사실은 선택지에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죠. 또 한편으로는 후보 자체가 뭐 올드보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본인은 스마트보이, 뭐 스트롱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윤석열 정권 내에서 가장 많이 핍박도 받고 있고 또 그거에 맞춰서 굉장한 화력을 보여주면서 전남에서 야 똘똘한 정치인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갈증이 좀 있었는데 그 갈증을 해소해 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소구력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강한 주포를 해남완도 진도에서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자기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분들인데 가령 뭐 한동훈 장관하고 붙일 수도 있고 이제 한동훈 장관 아니죠.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수도권에서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는 분을 너무 지금 해남완도 진도에 가다 놓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당내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이제 박지원 원장의 강세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뭐 지금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좀 말을 하고 강하게 공격한 성향 이렇게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최근 유권자들이 자기 지역 국회의원들을 이제 지지를 보내거나 할 때 중앙 정치에서의 존재감, 그러니까 지역에 실제로 얼마나 도움되는 의정 활동을 했느냐보다 이 사람이 얼마나 TV에 많이 나와서 뭐 대정부 투쟁을 열심히 하느냐 혹은 뭐 이렇게 그 당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중앙 정치를 얼마나 잘하고 거기서 존재감을 비추느냐를 가지고 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선택의 기준으로 중요하게 놓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일반 유권자들이 솔직히 어떤 자기 지역구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원의 의정 활동을 정확히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원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측정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인들이 알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언론에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지도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여당 후보가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다고 하듯이 당 지도부와 누가 더 가까우냐라든지 이제 이런 식의 그냥 인간 사회 법칙에 준해서 판단하는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당 실세와 그러니까 당 대표와 가깝거나 지도부와 좀 더 가깝거나 뭔가 그런 인사이더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앙 정치에서의 영향력이 저렇게 해서 유명한 사람, 뭔가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지역을 또 대표성도 더 갖게 되겠구나, 우리 지역을 더 잘 대변해 주겠구나라고 하는 인식들이 좀 생길 것 같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KBC는 추석 전인 지난 9월에도 그러니까 3개월 전입니다. 이때도 여론조사를 실시했었는데요. 이번 조사 또 정당 지지도의 변화 추이가 또 궁금합니다. 소장님, 지난 3개월 전 여론조사랑 비교하면 변화의 추이랄까요? 좀 눈에 띄는 변화랄까요? 이런 것들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큰 변화는 없는데 이제 호남 특히 이제 광주 지역 여론이 전국 여론하고 조금 다르게 가는 경향들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최근 전국 조사에서 보면 뭐 수도권 포함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이제 가까워진 그런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광주 경우에는 지난 조사에 비해서 민주당 지지도가 조금 상승하는 이제 이런 변화를 보여줬는데 이건 그 인물에 대한 후보에 대한 아까 살펴본 적합도나 지지도, 호감도 이런 것과 좀 비슷하게 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주당 현 지도 체제 중심으로 가려는 이제 흐름들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여론조사에 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현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후보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것들이 대체로 그 조사 기관들이 다 지금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역대 최악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총선에 비하면 이제 3분의 1 정도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정치에 대한 이 불만, 짜증 이런 것들이 극도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조사는 우리가 같이 이제 분석을 하고 있지만 좀 살펴봐야 될 게 그중에 상당수는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그걸 지금 정확하게 잡아내기에는 응답률이 너무 낮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응답률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여론조사가 결과가 누가 몇 % 나왔느냐 사실 이거에 좀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응답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에서 후순위로 고려되기 마련인데 실제로 이제 응답률이 낮은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정치에 대한 염증이라든지 혐오라든지 좀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광주 전남 유권자들에게 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핵심 극복 과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또 물어본 질문도 있었습니다. 또 제3지대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고우리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극복해야 할 민주당의 핵심 과제를 묻는 질문에 50.4%가 당내 계파 갈등을 꼽았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13.2%, 개딸 등 강성 지지층 논란 8%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보면 당내 계파 갈등을 꼽는 응답이 여전히 과반을 차지했고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5.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제3지대 신당 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19.2%가 지지하겠다고 했고 지지할 생각이 없다는 답변은 63.3%에 달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높아진 반면 신당 지지세는 낮아 신당 창당에 강한 의지를 보인 이낙연 전 대표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는 KBC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ARS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광주 전남 9개 선거구 성인 남녀 4,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응답률 6.2%,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5%포인트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네, 이제 방금 보셨지만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이 50%가 좀 넘는 걸로 나왔습니다. 당내 계파 갈등 이 문제를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이거를 가장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제 응답을 해줬습니다. 지난 9월 조사 때도 여전히 그 당내 계파 갈등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갈 가능성도 지금 큰 상황인 거죠. 근데 아무래도 지난번 가을 조사는 이재명 대표 구속 기각 직전 조사였기 때문에 이 당대표 사법 리스크에 조금 더 좀 비중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해소됐다는 이제 판단하에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신당이 좀 가시권에 들면서 이 당내 이 계파 갈등 극복 쪽이 지난번 조사보다 한 10% 정도 상승한 걸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총선 전에 당내 갈등을 해결해라, 뭐 지지자들의 이제 이런 요구, 이런 주문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럼 현재 계파 갈등의 키는 누가 지고 있을까요?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전 아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에 대한 우리 지역의 지지율가 8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다 연동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결국 민주당에 대한 강한 응집력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당내에서 이낙연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당대표의 어쨌든 비대위 전환을 얘기하고 있고 또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지금 계파의 싸움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역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권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민주당의 힘을 하나의 결집된 통합된 힘을 원하고 있다는 이런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본산인 호남에서의 요구가 있는데 거기에 정치인들이 그것들을 이용해서 자기 정책 지분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총선을 앞두고 좀 정리를 해 나가게끔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최근에 뭐 그 이낙연 대표의 그 흐름들이 당내에 강한 반발로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호남의 민심 자체가 그걸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이낙연 전 대표 말씀도 해주셨지만 사실 근데 이제 당내 계파 갈등이라고 하면 이낙연 전 대표 말고도 사실은 이제 뭐 비명계라고 하는 의원들의 움직임 또 반발 여전히 있어 왔는데 교수님 결국에 이제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뭐 해소가 될까요? 지금 이제 좀 약간 이제 두 분과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면 요번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전남에 사시는 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문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뭐 공의가 됐건 공유의가 됐건 꼭 좀 응답해 주시라. 그래서 이렇게 낮은 응답률, 6.2%밖에 안 되는 응답률인데도 엄청나게 동원돼서 사람들이 응답을 했다면 그렇게 응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굉장히 이제 이미 민주당 조직 내에 포섭된 사람들 그리고 정치 고관여층 이런 사람들이 응답을 해서 민주당 지지가 굉장히 높게 나온 것이어서 이걸 그냥 단순하게 9월 조사하고 비교해서 민주당 지지가 올랐다고 해석하면 곤란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당원들이 주축이 된 표집, 이 표집 자체가 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때 그러나 일정한 비율의 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나 반대도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정책 지지 여부가 나오듯이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지금 제일 먼저 현안 과제냐라고 했을 때 뭐 계파 갈등 해소라든지 뭐 이런 이제 대답이 나오는 거죠. 대충 한 6대3 정도의 비율로 비슷하게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은 똑같이 계파 갈등이라고 해도 6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꾸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보는 거고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당을 사당화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지금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총선을 지나야 이 문제가 이제 해소가 될 텐데 지금 이제 이 권력 갈등, 투쟁 이게 이제 어떻게 판가름이 나느냐에 달려 있고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일단 호남 지역에서 어쨌든 다수 유권자가 아니라 다수 당원들은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어쨌든 당의 현재 대표를 중심으로 조금 더 단결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민주당의 지지층은 어쨌든 현재 체제에서 좀 더 단결하는 것을 바라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당내 계파 갈등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총선 승리를 위한 극복 과제로 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여전하다는 것, 또 강성 지지층에 대한 논란, 사당화 논란 이런 것도 사실 이제 당 대표와 관련되어 있는 우려도 한 30%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적은 수치는 아닌데요. 이거 총선에서 안 좋은 영향, 마이너스가 분명히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총선 열차는 이미 칙칙폭폭 떠났고요. 이제 이걸 멈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미세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들, 이낙연 전 총리가 뭐 삼총리, 김부겸 총리나 정세균 총리랑 뭔가 마치 있을 것처럼 당내 다수파가 마치 비대위 전환에 동의하는 것처럼 방향을 흘리셨는데 근데 그게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제가 저번에 중앙위원 선거를 한번 참여해 봤는데 중앙위원 그 투표할 때도 당내 여론은 그 부결될 거라는 의견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찬성 여론이 60%를 상회하면서 압도적으로 어찌됐든 이 현재 있는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 총선을 치러라라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당화 논란이나 이런 것들은 총선을 하다 보면 공천 관리하는 과정에 의뢰 나오는 얘기고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1월 중순부터 총선에 이제 혁신의 시간이 다가온다고 했는데 이 곡소리는 더 크게 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논리는 특별하게 그 방향성을 공감대를 얻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뭐 여러 가지 뭐 극복해야 될 과제로 해서 뭐 당대표에 대한 리스크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지도부 체제로 총선 치러야 한다 이런 요소는 굉장히 우세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면 될까요? 그건 뭐 계속 일관되게 그 개인에 대한 후보에 대한 적합도 지지도 조사하고 지금 맥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 지지층 중심의 이제 답변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여론하고 이 광주 여론이 좀 다르게 가는 면도 이제 광주에 계시는 분들이 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에 갇히지 말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보면 저는 이 30% 이상의 지금 뭐 소위 얘기하는 무응답, 무당, 중도, 관망 이로 표현되는 이 세력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민주당 내 지지도만 가지고 아마 이낙연 전 대표 이제 신당 추진을 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흐름대로 가면 당연히 이제 신당으로 갈 거라고 보여지고 그게 이제 좀 더 구체화되는 1월 말 2월 되면서 가장 큰 변수로 이번 총선 변수로 저는 신당의 행보 물론 이제 이낙연 신당 외에도 뭐 이준석 등등의 뭐 신당 금태섭 신당 이렇게 얘기한 그 흐름들이 지금 뭐 크게 동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게 1, 2월 사이에 어떤 변화를 갖느냐가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를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총선에 앞서 이제 민주당에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이 된 건데요. 현재는 탈당 상태지만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구속이 되면서 후폭풍이 굉장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천 시점까지 민주당 의원들 지금 뭐 19명, 20명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줄소환될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의원들이 검찰에 이렇게 소환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게 이제 실제 총선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 이게 또 궁금해지는데요. 교수님 이게 실제로 총선에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선 결국 이제 유권자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건데 이렇게 잘 자란 하나하나의 사안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영향을 주는 거고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구도가 지금 확립되어 있어서 선거 결과에 뭐 어떤 당락이나 어떤 여당 야당의 승패에 영향을 줄 정도의 요소는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안타까운 것은 딴 게 아니라 과거의 경우에 이제 이런 식의 부패 스캔들이 나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정치권이 전반적으로 좀 새로워지고 깨끗해지는 이제 변화가 이제 생겨났는데 이번에는 그런 식의 변화로 가서 뭔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당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뭐 쇄신책의 발표나 이런 쪽으로 안 가고 자꾸 이제 모르쇠나 부인하거나 꼬리 자르기나 아니면 검찰 탄압이라는 식으로만 자꾸 몰아가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정치가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가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어떤 그런 계기로 삼아야 바람직한데 지금 그 계기가 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하고 선거 영향은 이거 하나하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대립의 구도, 여야 간의 대립의 구도는 이미 공고하게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안들 하나하나가 큰 이슈는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대변인님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물론 지금 수도권에 많이 집중돼 있고 또 그분들이 표의 어떤 차이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는 지역에 있는 분들도 제법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본선 경쟁력에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당내 경선에서 판이 뒤집어지는 그런 효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이제 소환되는 과정이 뭔가 이렇게 6개월 지금 뜸을 들여서 이 총선 시기에 맞춰서 검찰이 흘린 거 아닙니까? 근데 구체적인 어떤 입증 자료들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현금이거나 현금의 출처나 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더라식으로 소환 조사를 해버리게 되면 여당발 그 검찰 기획조사는 후폭풍이 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당내에서는 이로 인한 여러 가지 경선 과정에서 그 후보가 받을 타격 이런 것들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제 접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의 일부 지역도 수도권에 지금 이제 거론되는 의원들 주로 수도권에 포진돼 있으니까요. 그런 곳에서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조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내주셨습니다. 자, 제3지대 신당 이 부분도 지금 빼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지할 생각 없다. 이제 이런 의견이 지지한다라는 의견보다 3배 정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소장님? 네, 뭐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이거를 정확하게 하기에는 지금 뭐 물 밑에서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저는 이제 오히려 민주당 내 대응에 대해서 좀 문제 의식이 좀 드는 게 이 신당 관련된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 100여 명이 넘는 압도적인 숫자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이제 규탄을 한 건데 이거는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오는 걸 반대한다라는 것으로도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고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더 신당을 만들어야겠구나로 저는 판단할 근거가 좀 되지 않았을까 좀 싶고요. 그 수도권 여론은 뭐 이제 그 기관마다 조금 다르지만 대체로 이제 신당에 대해서 40에서 뭐 이제 과반을 넘지는 않지만 그런 정도 뭐 지지하거나 뭐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광주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신당 지지 여론이 좀 낮고 이렇게 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신당 관련해서 어쨌든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어쨌든 이낙연 전 총리의 행보, 뭐 언행 하나하나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가 만났습니다. 큰 폭의 행보를 해달라라는 주문, 또 이낙연 전 대표 만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켜달라 이런 주문도 나왔다고 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답은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로 대응했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뭐 신당 관련해가지고는 별다른 대응이 없었죠, 이재명 대표. 자, 어제 김부겸 전 총리 만났는데 여러 가지 주문도 들었고, 자 이제 좀 뭔가 변화를 신당 창당하려고 하는 분들 그런 움직임에 대한 여론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반응을 이제 내놓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른바 이제 친명 비명계 간의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 사태에 대한 인식부터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말하자면 서로 다른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형성된 이제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식이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를 사실 이제 구속돼 마땅하고 감옥가 마땅한 범죄자로 보고 있고, 반대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검찰의 공세에 편승하는 사람으로 보는 굉장히 이게 양립이 불가능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질문 자체가 저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는 것을 그냥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도 얘기했지만 뭐 의견이야 누구나 말할 수 있다. 뭐 이 이상 다른 입장을 내보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성의를 다하는 입장에서 또는 이낙연 전 대표를 고립시키는 의미에서 다른 전 총리들을 만나서 조금 이제 그래도 이제 당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정도 이상은 할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어떤 제스처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28일에는 또 이재명 대표가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기로 실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났고 이제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납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만났던 이 두 전 총리들을 만나서 말 그대로 이제 고립을 위한 거다, 아니다, 이제 그냥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 위한 거다, 정말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한 거다,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대변인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전직 두 총리를 만나는 게 어떤 효과를 누리고 있는 행보라고 보십니까? 이낙연 총리가 그냥 속된 말로 광을 너무 많이 파셨어요. 그러니까 총리 세 분이 모여서 마치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할 거라는 약간 헛된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하게 만든 거거든요.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근데 그게 언제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냐면 9월 달에 이재명 대표를 체포동의안에 가결시키려고 했고, 또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생각했던 당내의 그런 일부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에 포스트 이재명의 비대위를 누가 먹을 거냐를 놓고 다 동상이몽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언급되는 분들도 그런 분 중에 한 분들이었고. 근데 그게 현실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번 총선은 지분을 요구하거나 혹은 뭔가의 세력을 만들어서 이 다음을 도모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반대하고 그리고 수권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일신하는 민주당의 면모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마치 지분 따먹기 같은 모습들을 보여지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당내에서 반발이 컸던 것이고, 근데 이재명 대표의 이런 행보들은 결국은 당을 하나의 흐름으로 가자, 그런 행보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메시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방금 좀 전에 이제 대변인도 말씀해 주셨지만, 근데 당내에서는 어찌됐든 아주 불리하게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인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 반대하는 연서명에 초선 중진 100명 넘게 참여를 했고, 비명계인 원칙과 상식도 너무 앞서간다, 그래서 반대 입장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자, 당내 이런 반응에 대해서 이 전 총리가 이거를 예상을 했을지 아니면 당황을 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신당 창당 공언까지 한 상황에서 물러날 거다라는 이제 분석도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쨌든 신당 창당이 여기서 될 거냐 말 거냐 결정질 단계는 아니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시간이 많았다는 것은 창당 일정상 준비 일정상은 매우 빠듯한데, 이 새롭게 부상되는 이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사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시기까지는 아직 좀 남았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제가 그쪽 사정들을 잘 모르지만 실무적으로는 많이 부지런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요. 지금은 돌아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까지 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전 총리가 그래도 민주당에서 어떤 요구가 좀 자기의 목소리가 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물러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글쎄요, 받아들일 만한 것들이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통합적 행보를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당의 인식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민심들을 좀 봤을 때 지금 체제로 가도 총선에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 좀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마 무리하게 이 통합적 행보 때문에 또 개파 여러 가지 안배하면서 이 비대위 꾸리고 총선 치르고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건 서로 이제 명분을 축적하는
쉬어가는 시간들을 12월 연말까지 가다가 이제 내년에 각자 이제 자기 행보들을 좀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비례대표 선출 방식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조사에서 이제 병립형에 대해서 선호도가 40% 안팎으로 나왔습니다. 1위로 나왔는데 근데 사실상 준연동형과 위성정당을 방지한 완전 연동형을 합친 비율도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병립형 그리고 연동형 또는 준연동형 이렇게 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온 건데요. 민주당에서는 약속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이게 딜레마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선거제 자체가 큰 영향은 없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총선이 이제 선거제도를 어떻게 하기로 하느냐에 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의석수 정도의 차이가 있겠고 또 난립하는 정당들의 수나 이런 거는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말을 바꾼다고 하는 도덕적 부담은 민주당이 알아서 지면 될 문제고, 근데 전 기본적으로 현재의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통령제하고 잘 맞는 제도인지에 대해서 의심이 있습니다. 지금 다들 총선을 앞두면 반복해서 다당제 얘기가 나오고 총선만 끝나면 다시 또 뭐 빅텐트니 후보 단일화니 맨날 이런 얘기가 반복되는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것은 좀 뭔가 좀 헛다리 짚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의 그 일관된 입장이니 여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제도를 개혁적인 뭐 선거제도라고 말한다고 해서 꼭 개혁적인 효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뭐가 더 합리적인지는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비례대표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특별히 악도 아니지만 연동형 연동형을 그냥 유지한다고 해서 선도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조금 덧붙이면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는 병립형이나 연동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도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더 옳은 제도고 맞는 제도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당의 통합이라든가 뭐 이런 행보를 얘기하고 주장하는 당내 이제 세력들이 연동형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목소리가 오히려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 병립형이나 연동형이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총선 뭐 결과라든가 뭐 이런데 영향을 크게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자, 여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직 제안을 받고 수락했습니다. 뭐 계획 이렇게 착착 진행돼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곧바로 오후에 장관직 이임식 갖고 사퇴까지 했는데요. 오늘 최고위에 이어서 26일 정부비 의결까지 뭐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제 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이제 이 단계들을 진행해 나갈 것 같습니까? 그 IMF 직후에 뭐 생활운동으로 아나바다 운동 뭐 이런 거 기억들 하실 것 같은데 뭐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뭐 다시 쓰고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이 아나바다 뭐 정부였는데 R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돌파구로 사실은 아껴둬야 될 한동훈 카드를 조금 일찍 꺼낸 면은 있는데 아마 내부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이 대선이라는 게 차기 대선도 그렇지만 이번 총선도 이 서로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이제 과거만 가지고 싸우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걸 좀 어쨌든 미래 비전이나 미래 경쟁으로 돌려야 되고 그게 이제 한동훈 카드가 이제 적임이라고 대체로들 이제 보고 있었던 건데 너무 등판을 일찍 시키는 바람에 앞으로 남은 뭐 총선 포함한 총선 이후 이런 과정들에서 조금 아껴 써야 될 제목이 조금 소홀해질 수 있고 좀 이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있지만 나름대로 자구책으로서 고륙책이었다고 보고 이제부터는 이제 국민의힘이 한동훈 체제가 어떻게 할지는 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사실 뭐 한동훈 카드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죠. 그리고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이걸 이제 대선용 카드로 쓰느냐, 총선용 카드로 쓰느냐인데 여의치 않기 때문에 좀 일찍 등판했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 수순 이제 들어갔고 이제 어제는 뭐 또 여당 상임 고문단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뭐 한동훈 장관을 12척의 배를 가진 이순신 장군 이렇게 비유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의지하고 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공 교수님 이제 좀 난관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그렇습니다. 일들을 부딪히게 될까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보수 언론들의 논조를 보면 보수 진영 내의 곤혹스러움이 엿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의 변화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성향도 의지도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니까 이제 그걸 상수로 놓고 그러면 이것이 상수일 때 어떻게 해야 총선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제 더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냐, 더 나아가서 그 다음 대선 때 뭐 정권 연장 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 고민에 지금 빠져 있는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자꾸 이제 뭐 최후의 카드 아껴뒀어야 될 카드라고 하는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을 이제 차출해서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앉히는데 불가능한 미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과 뭔가 차별화하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온갖 리스크를 한동훈 장관은 무관한 사람처럼 이제 자꾸 이제 쳐내서 마치 이제 전 정권과 상관없는 새로운 정권이 나중에 탄생할 기대감을 자꾸 이제 부풀리려고 하는데 이 모순된 과제를 과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수행할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이제 의심스럽고요, 의문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당이 기대하는 바도 사실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당내 갈등의 핵심이었던 것이 뭐냐면 이제 물갈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들을 새로 집어넣고 싶어하는 의지와 그리고 기존의 현역 의원들은 이제 계속해서 재선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이제 충돌하고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당이 바라는 바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상충하거든요. 이제 이것들을 과연 조율하는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뭐 밀어붙이는 역할을 잘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제안을 수락하기 전부터 뭐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한동훈 등판하면 우리는 땡큐 뭐 이렇게 입장을 굳이 뭐 계속해서 이제 내왔습니다. 실제 땡큐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라 대구에서도 서울에서도 웃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날로 그냥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의 성격으로 이번 정권을 어쨌든 이번 선거를 치르려고 하고 있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나서주면 그게 완성이 되는 측면도 있고 또 당내에서의 잠재적 경쟁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 판에 그냥 한 방에 또 정리해버리는 그런 효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만 좋은 게 아니라 대구에 계시는 홍카콜라도 좋아하실 것 같고 서울에 계시는 오세훈 시장님도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중도층에 대한 호감 이미지나 뭐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번 성격 자체가 정권 심판이냐 정권 안정이냐라는 거대한 이 큰 틀의 구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큰 틀의 다른 구도를 만들기는 한동훈 카드로는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공고해져 있는 이 대결 양상에서 한동훈 카드로도 제한되는 어찌할 수 없는 벽이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의 첫 관문은 아마도 김건희 특검법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데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이걸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수락하기 전에 특검법에 대해서 독소조항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기존의 사례로 봤을 때 특검법에 뭐 여론이 생중계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독소조항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뭐 브리핑이나 이런 것들 이전 특검에서도 항상 들어갔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거 김건희 특검법 안 받겠다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걸 좀 흠집 내려는 거 아니야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법 어떻게 다룰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제 명분을 만들어주는 측면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악법 뭔가 독소 조항이 많은데도 그리고 자기 가장 중요한 가족 구성원과 관련된 건인데도 읍참마속하는 심정으로 통 큰 결단을 내리는 것처럼 묘사할 수 있기 때문에도 그 포석으로 일단 그런 지적들을 해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뭐 거부할지 아니면 수용할지 그건 이제 다 열려 있는데 어떻게든 거부하건 수용하건 간에 최대한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 정확하게 거부할 거라고 이제 예를 들면 특검법이 통과된다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거부할 거로 보여집니다. 안 그러면 이혼해야 되니까 저는 거부할 거라고 보고요. 거부하는 것을 민주당이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플랜 B, C를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용산이 결단의 시간, 헤어질 결심만 하시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소장님 그러면 이거 특검법 여론 지금 추이를 보면 여론조 같은 경우는 특검법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일단은 굉장히 우세한 것 같은데
대통령이 이제 어떤 명분을 뭐 국민의힘에서나 이렇게 쌓아준다 하더라도 특검법 총선 앞두고 거부하면 불리해진다는 걸 알 텐데 그럼 이게 뭐 고개 들고 어느 그래서 정도 최근에 네. 그 한동훈 장관 이 특검 시기만 총선 끝나고 한다면은 뭐 응할 수도 있을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한 걸로 봐서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에 특검을 활용하고 싶기 때문에 합의를 안 할 테고 한동훈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좀 고려해서 그냥 전면적으로 거부하기 좀 뭐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그 진실을 뭐 규명하는 거라면 총선 직후에 하자 뭐 이런 정도로 아마 이제 여론전을 할 텐데 저는 이게 전국에 이게 이제 다른 문제가 아니고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큰 이 전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거라고는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저는 이 총선 전국이 특검 이 통과나 거부, 뭐 거부권 행사 이런 것이 아주 또 크게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보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신당 관련된 흐름이라든가 또 이 국민의힘도 지금 사생결단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반격 카드를 준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돈봉투 사건도 생각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리스크를 좀 대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특검도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난타전 속에서 생각보다 좀 크게 부과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총선 주도권은 어찌됐건 이 난타전이 아니고 저는 아직까지 그래도 순진해서 그런지 이 미래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진실하게 보이는 그런 세력들이 그래도 조금 더 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 흐름들 아직 뭐 총선까지 많이 남아 있는데 이 특검법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 외에도 김건희 특검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뇌관들이 있고 또 국민의힘이 어떤 반격 카드를 아직 꺼내놓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면 실제 이 특검 카드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대변인님께서는 이 가능성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 다음 액션으로 취할 때가 결국은 컷오프를 시키거나 이제 낙하산 태워서 검사들을 내려보려는 시점이 다 겹치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는 그렇게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야당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플랜 A, B, C를 적절하게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쓸 수 있는 시간의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한동훈 지도부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어떻게 보면 구심점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국정 운영을 해오셨지만 그게 자기 집을 향해서 자기 가족을 향해서 과연 저걸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를 국민들이 보고 있어서 그 처리 과정이 저는 굉장한 정도의 여당 내 분란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 내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공 교수님 이게 그러면 이제 이 특검법 이후에 총선 주도권에 대한 향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내년 이제 총선 직전의 상황이 거의 이제 검찰도 한 플레이어로 지금 거의 작동할 분위기고 그리고 그에 맞서서 이제 민주당도 이제 반검찰 전선을 확실하게 이제 그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게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의 이른바 돈봉투 연루 의혹하고는 좀 이제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영부인의 리스크는 지난번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최순실 사건을 연상시키는 요소들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자극적인 뉴스 보도를 하기에 좋은 소재여서 사실 이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이지만 일반 국민들 그냥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으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약간 안 좋은 모습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뭐 세 분 말씀, 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연말